젊을 땐 그랬습니다. 60이 넘으면 이제 좀 여유 있게 살겠지. 그 나이가 되면 자식들 다 장가 시집 보내고 대출도 거의 끝나고 마음 편히 아침 햇살 보며 커피 한 잔 마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60을 지나 보니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은행 잔고는 줄었는데 통장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연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한 달이 채 가기도 전에 카드값과 생활비로 빠져나갑니다. 자식 결혼할 때 도와준 돈이 아직도 갚는 중이고 손주 용돈도 끊기가 미안해서 여전히 카드를 긁습니다. 조금만 더 쓰면 괜찮겠지. 그렇게 위로하면서 한 달, 두 달, 그리고 어느새 몇 년이 흘러갑니다. 은퇴 후에 삶이 이렇게까지 팍팍할 줄 몰랐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월급날이라는 든든한 기둥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기둥이 사라지고 나니 삶이 흔들립니다. 가끔은 통장 잔액보다도 마음의 잔액이 먼저 바닥나는 느낌이 들죠.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앞으로 벌 수 없다는 사실이 더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이제는 돈을 덜 쓸 나이인데 왜 빚은 더 늘어날까요? 그건 단순히 수입이 줄어서만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비용이 너무 커졌기 때문입니다. 자식에게 괜찮은 부모로 보이고 싶어서, 친구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기 싫어서 예전처럼 한턱 내며 내가 살게 한마디 내뱉고 싶은 그 자존심이 사실은 우리를 조용히 빚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어쩌면 60대의 빚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체면과 정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대출을 끼고 혼자 해결하고, 누군가는 병원비가 아까워 참다가 더 큰 병으로 돈이 새어나가고, 또 누군가는 혼자 사는 외로움을 달래려 쇼핑으로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이 나이에 빚은 욕심이 아니라 마음의 흔적입니다.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 남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괜찮은 어른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지갑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비워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60대의 빚이 왜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는지. 그 속에 숨은 진짜 이유를 들여다보면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태도와 마음의 습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건 숫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균형을 잃은 한 세대의 이야기이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마음의 부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하나씩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분명 지금보다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제는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 느껴봤을 감정, 허세와 과소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오랜 친구와 점심을 먹는데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이번에 차 바꿨어. 벤츠로. 사위가 좀 도와줬지 뭐. 그 말에 웃으며 야, 잘 됐네 하고 말은 했지만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뜨끔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그렇게는 못 해봤는데 나도 조금만 더 모아서 한 번쯤은 그런 차를 타볼 수 있었을까? 내가 너무 소심하게 살아온 건 아닐까? 그리고 생각이 이어집니다. 아니, 저 집은 도대체 얼마나 벌길래 저런 차를 몰 수 있지? 요즘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가면 고급 수입차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 벤츠, BMW,
제네시스 같은 차들이 즐비하죠. 심지어 3, 40대 젊은 사람들도 그런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면 이제 세상은 많이 달라졌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정말 다들 돈이 많아서일까요? 그 차가 정말 여유에서 비롯된 소비일까요? 혹시 그 친구도 우리처럼 속에 뭔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크게 한번 지른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진짜 부자와 허세 소비의 결정적인 차이, 그리고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소득 대비 적정 소비 기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너무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의 과소비와 비교의 늪에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속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그게 결국 우리의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걸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하죠. 그럼 지금부터 그 깊은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68세 김재순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재순 어르신은 은퇴 후 조용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아내와 함께 주택에서 텃밭을 가꾸고 주말이면 손주들을 위해 간단한 반찬도 만들어 보내시는, 그야말로 따뜻하고 소박한 노후를 살아가시는 분이셨죠. 그런데 동네 친구 중 한 분이 수입차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아직도 10년 된 차 타고 다녀? 요즘은 다 벤츠 탄다. 나는 손주들 데려다 줄 때도 체면이 있잖아. 이젠 나도 좀 폼나게 살아보려고. 말은 웃으면서 했지만 마음속엔 뭔가 뜨끔한 기분이 들었죠. 그래서 재순 어르신도 처음엔 고민하셨습니다. 나도 나이 먹었는데 마지막으로 멋 좀 부려봐. 하지만 어르신은 결국 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벤츠를 타면 앞으로 5년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거든.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멋있어질까? 나는 오히려 조용하고 편안한 지금이 더 좋아.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차를 일하러 가기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일감 실은 트럭, 식구 태우는 봉고차, 겨우겨우 마련한 중고 승용차. 그런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수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급 수입차, 특히 벤츠나 BMW 같은 브랜드는 내가 이만큼 성공했어, 나는 이런 차를 탈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그걸 모를 리 없는 우리는 괜히 그 차를 보면 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나만 시대에 뒤처지는 거 아냐? 이 나이쯤 되면 나도 한 번쯤은 타봐야 하는 거 아냐? 그런데요, 그 차를 탄다고 해서 마음이 채워질까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과소비는 감정의 보상 행동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일상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허전함을 소비로 메운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삶이 무료하고 외롭고 허전할 때 괜히 홈쇼핑에서 필요도 없는 물건을 주문하거나 시장 가서 충동적으로 반찬을 사기도 합니다. 그게 누적되면 점점 큰 소비로 이어집니다. 남들은 요즘 다 호텔 뷔페 간다더라. 골프 안 치면 대화가 안 돼. 이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말들이 스멀스멀 마음을 채웁니다. 그러다 보면 내 생활비보다 명품 가방이 더 중요해지고
내 건강보다 남의 시선이 더 중요해집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세 지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가진 물건의 가격이 내 월소득에 비해 얼마나 과한가를 수치로 나타낸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 300만 원 버시는 분이 3천만 원짜리 차를 몰면 허세 지수는 10입니다. 즉, 10개월치 소득을 모아야 살 수 있는 차라는 뜻이죠. 그런데 만약 6천만 원짜리 차를 타고 있다면요. 허세 지수는 20입니다. 20개월, 거의 2년 가까이의 소득을 몽땅 모아야 겨우 살 수 있는 차인 거죠. 문제는 이 차가 대출로 샀다는 겁니다. 즉, 허세 지수는 더 높아진다는 거죠. 게다가 매달 보험료, 주유비, 세금, 주차비, 세차비, 수리비까지 들어간다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제는 인생 후반전입니다. 젊을 땐 허세 부릴 여력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병원비, 자녀 문제, 노후 생활비가 더 중요해진 시기죠. 내가 65세 이상이고 매달 일정한 연금이 들어오며 큰 병 없이 평온히 지낸다. 이것만큼 든든한 노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남 눈치 보며 과한 소비를 한다면 그건 진짜 후회가 남을 선택입니다. 우리는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집 아들보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면 흐뭇했고 친구보다 먼저 승진하면 뿌듯했죠. 하지만 그 비교는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쟤는 손주들이 더 잘해준다더라. 쟤는 연금이 많대. 쟤는 며느리가 명절 음식 다 차린다던데. 그런데요, 남의 삶은 것만 보이는 겁니다. 수입차를 타는 친구가 사실 매달 적자일 수도 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든 며느리가 사실 카드값에 허덕일 수도 있죠.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뭘 입고 뭘 타든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제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해야 할 시기입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게 걷고 박하게 밥 먹고 가끔 손주들 웃는 얼굴만 봐도 그게 가장 큰 자산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한 소비는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어야 한다. 불안하게 만드는 소비라면 그건 지혜로운 소비가 아닙니다. 차가 없어서 불편한 건 불편함일 뿐이지만 차를 무리하게 사서 밤잠을 설친다면 그건 소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혹시 오늘도 친구가 자랑하는 이야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셨다면 이 영상이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허세는 무섭게 전염됩니다. 하지만 단단한 자기 기준은 더욱 강하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세대가 허세가 아닌 지혜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세 번째 30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흔히들 은퇴 후에 30년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은퇴 후의 삶이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닌 남아있는 삶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후 준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노후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또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연이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 침체 등으로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조기 은퇴, 저금리, 저출산, 평균 수명 연장 등으로 노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다가올 인생의 후반기가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인생 100세 시대는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얼마나 미리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노후를 설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늙어서 돈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려면 50대부터 돈 씀씀이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노후 전문가들은 자산이 많지 않아도 평소 작은 노력에 따라 노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20, 30대 때 실패하면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이 길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패를 거울 삼아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50대가 넘으면 장기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50대가 지나면 정년 퇴직이 가까워집니다.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는 기간도 짧습니다. 요즘에는 수명이 늘어나 정년 후에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여 일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재고용되어 일한다고 해도 수입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50대 이후에는 돈 씀씀이에 실패할 경우 일을 만회할 시간적 금전적 여유가 없습니다. 50대가 되면 직장에서 위치도 가장 정점에 있고 수입도 많습니다. 은퇴를 하면 상당한 퇴직금도 목돈으로 수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살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불안해하는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수중에 있는 돈을 굴리고 싶어집니다.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돈 관리를 전문가에게 그냥 미루는 것입니다. 퇴직한 지 얼마 안 되는 60대 지인 중 퇴직금 등으로 수중에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은행 3곳에 분산 투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자가 낮아 자금을 굴려볼까 고민하던 차에 은행 직원이 이율이 높고 6개월 단위로 단기 투자할 수 있는 독일 국채 상품 DLF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DLF란 말은 들어보지도 못한 생소한 투자 상품이지만 은행 직원이 하도 안전하고 이율도 높다고 투자를 권유하기에 다른 은행에 넣어둔 자금까지 끌어와 몽땅 투자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인은 걱정이 되어 은행 직원에게 괜찮겠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걱정 마시라, 돈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지만 빼곡하게 적힌 설명서를 모두 꼼꼼하게 읽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니 믿고 투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제 지인은 결국 투자 실패로 원금의 60%를 잃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외 금리 연계 DLF 등에 투자한 사람 중에는 이처럼 은행 직원이 전액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고 하소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생소한 투자 상품에 투자한 사람은 65세 이상 고령층이 45.7%에 달했습니다. 이 자금 상당 부분은 노후 자금인 것이죠. 각 연령대 중에서 자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령층이 50대, 60대지만 돈에 대한 불안은 가장 큽니다. 노후 생활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돈을 굴리려는 욕망이 강합니다.
문제는 금융회사들도 이들의 심리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금은 많은데 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50대, 60대는 금융회사로서는 최고의 타겟입니다. 월스트리트 주식 전문 트레이더 출신이 고객의 요트는 어디 있는가? 라는 금융 전문가들을 비판하며 낸 책이 있습니다. 은행원, 증권사 직원,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고객의 돈을 맡아 운용수수료를 높여 인센티브를 받아서 요트를 살 정도로 부자가 되지만 정작 고객들은 돈을 불리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는 말입니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삽니다. 저위험 상품은 수수료가 높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은 위험 상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좋은 타겟이 5, 60대 투자가입니다. 물론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대로 된 전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영업맨들이 수수료가 높은 고위험 상품을 팔면서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성을 대충 얼버무립니다. 대신 높은 수익에 대한 기대감만 부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50대, 60대 투자가들은 섣불리 고위험 상품에 투자했다가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가 되면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를 아예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정투자하고 싶으면 자신이 직접 공부해서 전체 자금의 30% 내에서 원금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내 돈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믿고 맡길 만한 전문가를 신중히 선택해야 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결국 화를 부릅니다. 두 번째, 큰 돈보다는 작은 돈에 신경 쓴 것입니다. 퇴직, 은퇴 후 한 푼 더 아껴 쓰려고 더욱더 작은 돈까지 신경 쓰실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콩나물 사려는데 조그만 돈 아끼려 깎고 은행 수수료 절약 등에 신경 쓰면서 정작 큰 돈 지출에는 덜 고심한다고 합니다. 우유를 사는데 이 슈퍼에는 2,500원이고 조금 먼 대형마트는 2,000원이라면 대형마트까지 가서 구입하려고 노력을 하시죠. 그런데 정작 자녀 혼수품 장만 시, 전자제품 구입 시 30에서 40만 원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에 충분히 더 싸게 살 수 있음에도 굳이 여러 곳을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제품을 비교 없이 그냥 백화점이 낫겠지 하고 구입들 하십니다. 또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 시 집을 사고 파는 시기와 거래 대상에 따라 수천만 원 더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문제도 그렇지요. 수수료 절약 묘법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보통 사람들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액수 단위 거래가 익숙치 않고 집 관련 정보 수집을 번거롭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나가는 큰 돈을 아끼지 못한다면 그간 작은 돈을 여러 번 아꼈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절약 습관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푼돈보다 목돈 나갈 때 줄이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50대, 60대에는 자신에 대한 합리화 사치를 조심해야 합니다. 30년 이상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를 하면 인생이 허무해집니다. 고생했던 자신을 위로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아무짝에도 필요 없지만 그동안 갖고 싶었던 외제차에 수천만 원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뭐 있냐는 기분에 1,000만 원이 넘는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금전적인 여유가 되면 좋겠지만 노후 자금 걱정을 하면서도
순간적인 충동 때문에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퇴직금을 전제로 한 자산에 대한 사치는 노후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에는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깁니다. 그중 대부분이 의료비입니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 이상을 70대 이후에 쓰게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이 일하여 번 급여의 일부분입니다. 이런 소중한 퇴직금을 함부로 낭비하면 노후 생활을 감당하기 힘들어집니다. 네 번째, 60대부터는 가계를 무조건 슬림화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전이라면 지출은 반드시 수입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퇴직 은퇴 후에는 소득 내 지출 원칙으로 은퇴 전 소득의 50% 내에서 소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현역 때처럼 돈을 지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좀처럼 전에 비해 소비가 줄여지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 등 쌓아놓은 목돈이 푹푹 줄어드는데도 말입니다. 미래 소득을 과하게 당겼으면 미래가 불안해진다는 점을 꼭 염두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들면 씀씀이도 함께 줄여야 합니다. 당연한 논리이고 실천이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은퇴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은퇴 생활 초기에는 취미와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비용이 더 들어가기도 합니다. 씀씀이를 줄이는데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덜 쓰고 불편하게 살면서 씀씀이를 줄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생활비를 계산해보고 더 적은 예산으로 미리 생활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60대 때 자산운용에 실패해서 70대에 파산하게 되면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로또를 사는 사람들은 로또를 사지 않으면 대박의 기회조차 노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극히 희박합니다. 당첨을 바라고 로또를 사는 것은 끊임없는 희망 고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또 사는데 드는 돈이 크지 않다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작은 돈도 모으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뱅크레이트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한 달에 평균 8만 6천 원을 로또 사는데 썼다고 합니다. 미국인들이 로또 사는데 평균적으로 지출하는 돈만 1년간 모아도 약 100만 원입니다. 자잘한 소비 습관이 계속된다면 이게 죽어서 내 관 속에 넣어갈 수 있는 물건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무언가 구매욕일 때 이 말을 자문해 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례로 근사해 보이는 옷을 봤을 때 예전에는 강림한 지름신을 영접부터 하고 봤다면 지금은 입을 옷은 이미 충분히 있고 더 필요한 옷은 이제 수의 안 버리면 족하지 않은가. 죽어서 관 속에 넣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뚱아리 하나와 수의 한 벌뿐인데 더 이상의 옷이 대체 무슨 필요가 있지? 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어 불필요한 씀씀이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루 최소 3시간씩 걷기를 일상화하다 보니 골프와 자동차도 필요 없어 처분하게 되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칠애나 허세 따위는 아무 부질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젠 그저 좋은 사람들과 웃고 떠들며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차고도 넘친다 여겨집니다. 이어 노후 준비를 위해 꼭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을 분석해야 합니다. 은퇴 시기를 냉정히 돌아보세요.
이후 자신이 원하는 한 달 생활비 목표치를 정한 뒤 어떻게 목표 소득을 벌지를 구체화합니다. 현재 저축은 얼마나 했는지, 자산 중 부채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살펴보세요. 국민연금, 개인연금 수령액도 점검하고 늦어도 55세 전에 재무설계 등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만의 최저 생활비를 찾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만 2천 명을 조사한 결과 고령 부부 노후 생활비로 필요한 돈은 월 평균 220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하지만 주거가 해결되면 이보다 적은 액수로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지출에서 저축액, 자녀 교육비, 아파트 관리비 등의 금액을 빼면 생활비가 의외로 낮아집니다. 퇴직 2, 3년 전부터 노후에 필요 없는 부분을 줄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웃 주민 80세 할아버지도 작은 집으로 옮겨가기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되자 약 32평의 아파트를 청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 외곽의 10평대 아파트로 옮겼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공기도 맑고 여유자금도 생겨 삶이 나아졌다며 만족하셨습니다. 현재 노인층은 자식과 같이 은퇴하는 세대라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어느 할머니의 경우 은퇴 후 아들에게 생활비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들이 55세를 넘겨 은퇴하면서 용돈이 끊겼습니다. 또한 곧 은퇴를 앞둔 50대 후반의 직장인들도 은퇴 전 아들 결혼 자금을 준비하려 했지만 그러다간 은퇴 후 한 달 생활비가 50만 원 줄어든다는 진단을 받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내 노후가 어려워져 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식에게 더 부담을 준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입이 있는 일이든 취미든 사회공헌이든 평생 현역으로 살아갈 마음가짐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일할 능력이 있고 의향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일을 한다면 많든 적든 수입이 따릅니다. 따라서 자신의 기대치에 맞춰 일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좀 더 나이가 들어도 내가 건강하기만 하면 직업재능운영센터와 같은 곳에서 장애인들의 훈련보조, 장애인 이동지원 및 산책지원, 초등학교 등굣길 안전하게 건널목 건너기 지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내에서의 노노케어 활동 등 얼마든지 주위에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건강을 챙길 수 있고 푼돈일 수는 있어도 최소한의 용돈도 벌 수 있습니다. 농부가 추수한 후 이삭을 챙기듯 이삭 줍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이야말로 노후 재무 설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하는 습관을 가지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그것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노후에는 돈보다는 시간이 여유로운 편입니다. 남는 시간을 활용해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평생학습의 자세를 갖는다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해 투병 생활을 이어간다거나 고액의 병원비를 써야 할 상황이 온다면 노후 파산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인생이 유한한 만큼 살아가며 소비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산이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노후 설계 관점에서 보면 필요한 만큼 노후 생활비를 만들 수 있다면 이미 충분히 부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부여는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육신보다 정신이, 정신보다 영혼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가장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큰 부자다. 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고소득층이라고 해서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직장 생활할 때 몸에 밴 씀씀이가 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 일정 수준 이상 생활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 자칫 장수의 덫에 걸리기 쉽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가 2002년에 발표한 행복 공식에 따르면 행복도를 높이는 것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가족, 친구, 대인관계, 취미생활, 운동과 휴식 등 일상에 관한 것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돈의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후 자금 모으기에 급급하다. 어느 날 덜컥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져버리는 그 상실감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노후 자금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마음의 준비입니다. 예전에 이어령 박사가 회고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사회에서의 화려한 출세로 존경은 받았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다고. 노후의 돈에 얽매이기보다는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노후 설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의 후반기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은 속이 중요하지 겉모습이 뭐가 중요하냐고. 하지만 실제 삶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일하면서 성실함, 책임감, 마음 씀씀이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대부분의 사람과 새로운 관계가 짧은 순간에 결정됩니다. 병원에서 처음 마주치는 의사, 간호사, 동네에서 처음 보는 가게 사장님, 관리사무소 직원, 자녀의 배우자, 가족, 경조사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이 짧은 순간의 인상이 내가 받을 대우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후줄근하게 입은 어르신은 자동으로 약자로 보입니다. 특히 돈이 넉넉지 않을수록 옷차림은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력 대신 이미지가 나를 보호해주는 마지막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댓글에 여러분들이 자주 입으시는 옷 스타일도 적어주세요. 나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어쩌면 내 인생이 조용히 기울기 시작한 순간이 바로 그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우체국 앞 벤치에 앉아있던 나는 평소처럼 헐렁한 추리닝 바지와 목이 늘어난 반팔 티셔츠, 여름 내내 집 앞 편의점만 오가며 입어 색이 바랜 카키색 점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옷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없고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들 만날 일도 거의 없어지니 그냥 편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체국 창구에서 아주 작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직원이 나를 무시했다기보다 나를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관리 안 된 어르신으로 본 그 눈빛이 내 가슴을 살짝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의 속을 보기 전에 겉을 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겉을 통해서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시당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이미지였습니다. 우체국 창구 직원은 내 서류를 받자마자 아주 짧은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주소 잘못 써서 다시 쓰셔야 해요. 다음 분 먼저 받겠습니다. 말투도 문제였지만 그의 표정을 나는 잊지 못합니다. 마치 설명해도 못 알아듣겠지라고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불친절이라기보다 포기된 친절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뒤에 서 있던 40대 중반의 남자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앉아서 천천히 쓰세요. 제가 뒤로 가겠습니다. 그 말투는 분명 친절했지만 그 친절마저 배려가 아니라 측은함의 성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허술하게 보이면 사람들은 나를 약자로 대합니다. 약자로 보이면 단정한 설명도, 친절한 대화도, 동등한 존중도 받기 어렵습니다. 옷이 전부는 아니지만 옷은 첫인상의 70%를 결정한다는 말은 우리 같은 60대에게 더 잔인하게 적용됩니다. 며칠 뒤 나는 딸아이 집에 갔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는 길이었는데 딸은 내 모습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옷이 왜 그래요? 아빠가 요즘 이렇게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빠를 무시해요. 나는 괜히 발끈했습니다. 아빠가 옷 때문에 무시당할 나이냐? 하지만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옷을 대충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아빠에게 불친절해져요. 그게 너무 속상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찔렀습니다. 딸에게서조차 걱정이라는 이름의 서글픈 감정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라는 존재가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쓸쓸한 이미지로 굳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며 결심했습니다. 내가 돈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가난해 보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존중받을 나이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옷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편의 옷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냥 편하면 됐지. 하지만 옷은 자존심이 아니라 존중받을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사람들은 옷을 통해 이렇게 추측합니다. 깔끔한 옷, 이분은 자기 관리가 되는 분이구나. 구겨지고 해진 옷, 생활이 어려우신가. 색이 바랜 티셔츠, 대충 사시는 분인가 보다. 그리고 이 판단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나이를 먹는 순간 우리는 이미 사회의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옷차림까지 엉망이면 사회가 주는 대우는 더 가혹해집니다. 돈이 없어도 깔끔한 옷 하나만 잘 갖추면 이분은 삶을 스스로 챙기는 분이구나 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나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무료 패션 특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사 박은호 씨는 20년 동안 국내외 브랜드에서 시니어 패션만 연구해온 전문가였습니다. 내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 주세요.
나이 든 사람은 옷 잘 입어도 티가 안 난다는데 정말 효과가 있나요? 박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아주 크게요. 옷은 나이 들수록 존중받는 최소 조건입니다. 그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수록 약자 이미지가 붙기 쉽습니다. 두 번째, 깔끔한 옷차림은 관리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가난한 이미지가 붙으면 서비스 질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단정한 외모는 건강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니어에게 옷은 취향이 아니라 권리예요. 그 말은 내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조금만 바꿔도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합니다. 박 강사는 우리에게 돈이 없을수록 꼭 사야 하는 5가지 옷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 방식대로 정리해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핏이 맞는 바지 한 벌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허리 엉덩이 길이입니다. 낙낙한 일자 핏이면 깔끔해 보임 효과가 생깁니다. 색상은 검은색 또는 진한 네이비면 충분합니다. 2. 흰색, 크림색 단정한 셔츠입니다. 싼 옷도 깔끔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환하게 비춰 젊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네이비 또는 베이지 컬러의 아우터입니다. 60에서 70대에게 가장 무난하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색입니다. 소재보다 중요한 것, 구김 없음입니다. 4. 좋은 신발 한 켤레입니다. 시니어에게 바른 건강의 상징입니다. 깨끗한 신발 하나면 전체 이미지가 고급스러워집니다. 운동화든 구두든 가장 중요한 것은 청결입니다. 5. 밝은색 톤의 니트입니다. 어두운 옷만 입으면 나이가 더 들어 보입니다. 베이지 오트밀 라이트 그레이 톤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옷을 2벌 정도 새로 샀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습니다. 유니클로, 탑10 같은 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디자인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편의점에서 직원이 처음으로 나에게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 어르신이라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도 간호사가 예전보다 훨씬 부드럽고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멋있어졌어요? 아빠가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지만 그보다 먼저 바뀐 것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옷이 전부는 아니지만 옷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옷을 바꾸기 전에 나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냥 편하면 되지.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편함이 아니라 포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우리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팥출부로 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입던 옷은 늘 같았습니다. 어릴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 옷밖에 없을까? 하지만 성인이 되고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선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아버지와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을 핑계로 외모 관리라는 선택지를 아예 지워버린 것이었습니다. 옷을 바꾼 다음 날, 나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굳은 얼굴로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 낡은 작업복, 손에 묻은 시멘트 자국. 그 사진을 보며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은 건 좋지만 아버지가 견뎠던 상처까지 그대로 닮을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 인생의 서글픔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옷차림을 바꾼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트에서 할인 딸기를 집어들고 계산대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먼저 계산해도 될까요? 아이가 차에서 울어서요. 예전 같으면 아, 네 하고 작아졌겠지만 그날의 나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얼른 가보세요. 그 아주머니는 고개를 여러 번 숙였고 그 모습이 참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정말 멋지십니다. 이 색깔이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친절은 친절을 낳고 존중은 존중을 불러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첫 단추가 바로 이미지였습니다. 내가 나를 깔끔하게 정돈하니 사람들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이미지가 약해지는 과정입니다. 나는 다시 문화센터에 찾아가 이번에는 패션 심리학 박사인 임수정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왜 나이 들면 그렇게 옷차림 하나로 사람 대접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나이가 들면 기본 정보가 줄어든다. 젊을 때는 표정, 말투, 에너지, 직업, 역할이 사람에게 많은 힌트를 줍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이 정보들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모습에서 빠르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두 번째, 깔끔한 노인은 힘 있는 노인으로 인식된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가장 먼저 배제합니다. 반대로 깔끔한 옷차림과 정돈된 인상은 이 사람은 자기 삶을 컨트롤할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세 번째, 본인을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위험하지 않은 사람. 시니어가 깔끔하면 사람들은 더 편안해지고 대화하려 합니다. 반대로 허술하면 상대도 긴장하고 빨리 대화를 끝내려 합니다. 임 박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차림은 나이 든 사람에게 존중받기 위한 최소한의 언어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지난 10년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말 걸기 부끄러워 편의점에서 조용히 계산만 하던 나. 지하철에서 자리가 나도 괜히 눈치 보던 나. 사실 문제는 세상보다 내가 나를 약자로 취급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옷 잘 입어요? 그리고 요즘 표정도 달라졌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옷이 바뀌니까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도 바뀌더라.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가 저렇게 다니면 저도 마음이 놓여요. 아빠가 더 대접받고 사셔야죠. 그날 나는 딸의 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에서 들은 가장 따뜻한 칭찬 가운데 하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60대 이후 가장 큰 리스크는 외로움, 무력감, 의욕 상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신기하게도 겉모습을 바꾸면 마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단정히 옷을 입으면 외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외출하면 새로운 경험이 생기고, 경험은 사람을 젊게 만듭니다. 옷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내 삶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선언입니다. 60대 이후 돈이 없을수록 옷이라도 잘 입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주는 시선에서부터 이미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공평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나를 지키고 존중받고 더 편안한 노년을 살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옷차림입니다. 돈이 없어서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을수록 나를 지키기 위해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옷을 바꾼 뒤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남들에게 함부로 대우받아도 그저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옷을 잘 입는다는 것은 세상 앞에서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돈은 없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존중받을 권리만큼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권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옷입니다. 옷이 바뀌면 시선이 바뀌고, 시선이 바뀌면 대우가 바뀌고, 대우가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셔츠의 단추를 잠그며 다짐합니다. 나는 오늘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언제나 옷에서 시작됩니다. 원로 패션 디자이너 문경희 여사는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화사하게 연출하는 것이 멋쟁이 할머니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제복장학원 출신으로 앙드레 김과 동문수학했던 문경의 여사님의 앙코르 세대의 패션 코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밝은 색상을 포인트로. 젊어서는 회색이나 검정 등 무채색이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는 무채색을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부색이 칙칙해지고 주름이 느는 데다 체구도 왜소해져 전체적으로 무기력한 인상을 주는데 무채색은 이런 느낌을 부각시킵니다. 명도가 강한 밝은 주황이나 분홍 등 화사한 색상을 포인트로 활용하면 얼굴에 활기를 더해져 젊어 보입니다. 두 번째, 바지는 되도록 멀리한다. 노인들은 전체적으로 자세가 구부정해지면서 다리도 휘거나 벌어져 무릎 사이가 뜨게 됩니다. 이럴 때 바지를 입으면 휘어서 엉거주춤한 다리를 그대로 드러내게 됩니다. 치마를 입으면 출산과 육아로 처진 엉덩이도 가려주고 휜 다리선도 감춰주므로 일석이조입니다. 다리가 굵거나 못생겨서 노출이 꺼려진다면 치마 길이를 길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발목을 잡아주는 신발을. 요즘 발목 혹은 종아리까지를 끈으로 칭칭 동여매는 스타일이 유행인데 이런 것은 노인들에게도 권할 만한 아이템입니다. 노인들은 발목이 약하기 때문에 발목을 끈으로 묶는 스타일의 신발을 신으면 안정감을 더해줍니다.
샌들의 경우 뒷끈이 없는 슬리퍼형은 자칫 발목을 삘 우려가 있으니 피해야 할 품목입니다. 네 번째, 귀걸이는 피하라. 실버 세대에게 귀걸이는 익숙치 않은 액세서리입니다. 어설프게 했다가는 어딘가 겉도는 느낌만 강조됩니다. 따라서 반지나 목걸이, 브로치 정도가 좋습니다. 액세서리는 옷차림에 포인트를 주고 풍요로운 느낌을 강조해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진짜든 가짜든 보석이나 진주 등의 알은 좀 크다 싶은 것을 하는 게 더 여유로워 보여서 좋습니다. 다섯 번째, 걸음걸이에 신경 쓴다. 사람이 멋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의 자세와 관계가 있습니다. 걸을 때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무릎을 쭉 펴면서 걷는 연습을 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당당하고 여유로워 보입니다. 보도블록을 걸을 때 블록의 선을 따라 일직선으로 걷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허리디스크 환자들이 애용하는 허리밴드를 착용하고 걷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문 여사는 멋쟁이가 되기 위해서는 맵시 있는 옷차림 못지않게 젊은이들의 모범이 되려는 태도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비싼 유명 브랜드를 입어도 안 예뻐 보이는 노인도 많아요. 나 노인 입네 하고 지하철에서 줄 서는데 새치기 하고 무조건 대우받기만 바라면 아름답지 못해요.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정말 골든에이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연구팀의 논문에 따르면 평소 입는 옷차림에 따라 자산이 10배에서 최대 100배 이상 벌어진다고 합니다. 현대 인상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옷을 잘 입는 사람은 사람들의 동의나 승낙을 쉽게 얻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옷이나 액세서리는 여러분의 능력에 큰 영향을 줍니다. 미국 최초의 이미지 컨설턴트인 존 티 몰러이의 실험 사례로 자신의 저서 성공을 위한 복장에서 다음과 같은 실험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관공서와 금융가가 많은 월가 뉴욕시에 있는 어느 회사 사무실에서 비서 100여 명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 동일한 남자 배우에게 각각의 복장을 다르게 입히고 비서들로 하여금 줄을 바르게 서도록 정돈시켜 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모델에게 굽이 없는 검은색 구두에 은으로 된 버클이 달린 번쩍거리는 녹색 양복에 값이 싼 넥타이를 착용하고 줄을 세웠더니 명령에 따라 줄을 선 사람은 10명 중 2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동일한 배우가 감청색 계열의 양복에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은빛의 넥타이에 굽이 있는 가죽 구두를 신고 단정하게 헤어 스타일링까지 마치고 줄을 서도록 명령을 하자 두 번째 그룹에서는 비서 10명 중 42명이 그 명령에 따라 줄을 섰습니다. 의복과 외모가 주는 정보는 그 사람의 직위와 능력까지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사례를 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렇듯 의복은 제2의 피부, 제2의 신체, 또 다른 나의 일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란 책을 쓴 루이비통 계열사 최고 경영자 출신 미레우 길리아노는 우아하게 나이 드는 비결은 태도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삶에 대한 태도라고 합니다. 패션에 대한 해마다의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내면의 스타일을 소중하게 여기며 꾸준히 가꿔가는 마음가짐이 품격 있는 스타일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노화를 가장 적게 걱정하는 국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들은 여든은 되어야 늙었다고 생각하며 두려운 것은 노화가 아니라 매력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의복에 남다른 애정을 가진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인 만큼 시니어 패션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 남에게 보여주는 스타일보다 더 편안하고 자유로운 패션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삶에서도 스타일에서도 여전히 눈부신 멋쟁이 시니어들의 패션은 아직 한창 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늙어가는 지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소식을 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 채취에 신경을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잠깐 만나 하는 말은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자. 늘 감사하자. 그리고 또 감사하자. 늘 기도하자. 그리고 또 기도하자. 항상 기뻐하자. 그리고 또 기뻐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늙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자. 인간답게 죽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자. 음식은 소식을 하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몸을 단정히 하고 항상 화장을 하자. 구취, 채취에 신경을 쓰자. 옷차림은 밝게, 속옷은 자주 갈아입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젊은 사람 가는데 동행하지 말자. 여행을 떠난다면 여행지에 가서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자. 도와줄 수 없다면 이사를 가거나 대청소를 할 때 자리를 피해주자. 후덕한 늙은이가 되자. 즐거워지려면 돈을 베풀자. 그러나 돈만 주면 된다는 생각은 말자. 일을 시킬 때는 자식보다 직업적인 사람을 쓰자. 일을 시키고 잔소리하지 말자. 할 수 없는 일은 시작도 하지 말자.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동물은 기르지 말자. 사진 감사패, 내 옷은 정리하고 가자. 잠깐 만나 하는 말은 귀에 담아두지 말자. 가끔 오는 식구보다 매일 보살펴주는 주위 사람에게 감사하자. 남의 생활에 참견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약이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의사를 정확하게 말하고 겉과 속이 다른 표현을 하지 말자. 어떤 상황에도 남을 헐뜯지 말자. 일하고 공치사하지 말자.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마음과 다른 인사치레는 하지 말자. 요청하지 않으면 충고하지 말자. 나의 괴로움이 제일 크다고 생각하지 말자. 편한 것 찾지 말고 외로움을 만들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해도 화내지 말자. 자식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친구가 먼저 죽어도 지나치게 슬퍼하지 말자. 고독함을 이기기 위해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움직이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당황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버릇을 기르자. 혼자 지내는 버릇을 키우자.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무슨 일이든 자기 힘으로 하자. 죽는 날까지 일거리가 있다는 것을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자. 은퇴한 지 1년째인 63세 박정훈 씨는 그날도 동네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에 나갔습니다. 장소는 늘 그렇듯 시장 근처에 있는 은성식당. 허름하지만 숯불 냄새가 좋고
사장님이 인심이 좋아 고기 한 점 더 얹어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녁 6시 모임의 단골 멤버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태수, 영만, 진우, 동철, 민호 그리고 정은. 다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얼굴들입니다. 야, 이제 우리 진짜 다 은퇴했네. 태수가 소주잔을 들며 말하자 누군가 은퇴라니 듣기 싫다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퇴직이란 단어는 어릴 적엔 부러움이었지만 막상 그 나이에 다 보니 끝이라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소주 한 병이 비워질 때쯤 평소 장난기 많은 영만이 말을 꺼냈습니다. 야, 우리 다 친구끼리 숨김없이 한번 얘기해보자. 지금 통장에 얼마 남았냐? 궁금하잖아.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농담으로 툭 던진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마음속을 들추는 질문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수가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나, 한 3억 좀 넘게 있지. 아파트 있으니까 걱정은 없고. 야, 너 거짓말하지 마. 너 부동산 임대도 있잖아. 진우가 웃으며 말하자 다들 허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봤자 뭐하냐. 자식들 결혼식 한 번 하면 반은 날아간다. 누군가의 현실적인 말에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영만이 정은을 보며 물었습니다. 정훈아, 넌 기술직으로 오래 다녔잖아. 연금도 꽤 될 거고 뭐 좀 모아놨지? 정훈 씨는 웃으며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나, 글쎄, 아파트 하나, 그리고 통장에 조금. 그냥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정도야. 순간 친구들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더 묻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엔 각자의 불안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밤, 정훈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나이 들면 꼭 통장 얘기가 나오는 걸까? 퇴직 전엔 누가 얼마 버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엔 누가 얼마나 모았는가가 자존심이자 존재의 기준이 되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훈 씨는 오랜만에 자신의 통장을 꺼내봤습니다. 잔액은 1억 6천만 원. 은퇴 당시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1년 사이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월 120만 원 남짓. 관리비, 식비, 아내 약값, 손주 용돈 그렇게 쓰고 나면 손에 남는 게 없었습니다. 정훈 씨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평생 일한 결과인가? 그 후 몇 달 동안 모임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모이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식당에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 정리하느라 바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의 아내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영만은 그 사이 차를 바꿨습니다. 퇴직했는데 한 번쯤은 좋은 차 타보고 싶더라라며 하이브리드 SUV를 자랑했지만 3개월 후 그 차는 중고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진우는 장남 결혼 자금으로 8천만 원을 보탰고 그 후엔 늘 말이 줄었습니다. 밥값을 낼 때마다 이번엔 내가 낼게 하던 그가 이젠 나중에 보자 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훈 씨는 깨달았습니다.
은퇴란 수입이 끊기고 관계가 변하는 시기구나. 그즈음 정훈 씨는 아내의 권유로 구청 평생학습관에 시니어 재무관리 과정을 신청했습니다. 첫날 강사는 칠판에 이렇게 썼습니다. 노년의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정훈 씨의 마음을 때렸습니다. 강사는 이어 말했습니다. 돈을 모으는 기술보다 돈을 천천히 쓰는 기술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한 번에 써버리면 인생의 속도가 함께 달려가 버리거든요. 그날 강의에서 정훈 씨는 처음으로 생활비 구조표를 만들었습니다. 식비, 공과금, 의료비, 취미비, 경조사비. 이렇게 구분하자 불필요한 지출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특히 체면 비용이라는 항목이 문제였습니다. 친구 생일, 결혼식, 회비, 명절 선물 등. 그 한 줄에서 매달 3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 3년은 적응기입니다. 그때 대부분이 하는 실수는 은퇴 전의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정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 다닐 땐 회식 후 5만 원, 10만 원이 아무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커피 한 잔도 계산이 망설여졌습니다. 그는 점점 깨달았습니다. 돈이 줄어서 힘든 게 아니라 소비의 기준을 바꾸지 못해서 힘든 거구나. 그날 이후 그는 생활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자동차는 팔고 대중교통으로 바꿨습니다. 매일 점심은 직접 도시락을 싸서 나갔고 커피는 집에서 내려 마셨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장은 그대로인데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6개월 후 모임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고깃집 대신 구청 근처 카페였습니다. 태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좀 수척했지만 웃음은 여전했습니다. 야, 나 요즘 아내랑 산책해. 하루에 10,000보씩 걷는다. 그게 제일 큰 연금이더라. 모두 웃었습니다. 진우도 말했습니다. 나 이번에 도서관에서 일 시작했어. 책 정리하고 애들이랑 얘기하고 하루 일당은 작지만 마음은 젊어져. 영만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난 공공근로 나가. 월 80만 원이지만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웃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 정훈 씨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 이야기 후반부 정훈 씨는 강연에서 배운 말을 떠올렸습니다. 은퇴 후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그 문장을 노트에 써두었습니다. 불안은 잔고가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평화는 숫자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소비를 통제하는 능력,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 그리고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정훈 씨는 3가지 자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첫 번째, 건강 자산. 매일 아침 7시 동네 공원에서 30분 걷기. 그걸 내 몸에 이자 붙이는 시간이라 부르며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두 번째, 관계 자산.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자. 그 기준을 세운 후
그는 인간관계가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세 번째, 시간 자산 매주 한 번 지역 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그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훈 씨는 같은 강좌의 동기들과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통장에 1,000만 원도 없지만 내가 먹고 싶은 밥을 내 손으로 지을 수 있어서 부자야. 그 한마디에 정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부자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 다시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누가 먼저 통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훈 씨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얼마 모았냐고 묻지 말자. 그 대신 하루를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만 물어보자. 그 말에 다들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통장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대신 마음속엔 여유라는 창고가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묻습니다. 은퇴 후 얼마 있어야 살 수 있나요? 하지만 그 질문의 핵심은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지출 구조를 단순하게 만들 것.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합니다. 체면 비용을 과감히 끊을 것. 진짜 친구는 내가 싸구려 커피를 마셔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소득이 끊겨도 가치 있는 일을 찾을 것. 하루에 5,000원을 벌어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건 행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돈보다 마음의 구조를 바꾸는 것. 돈이 줄면 불행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줄어도 평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노년의 성공입니다. 정훈 씨는 요즘 매일 오전 9시에 나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친구에게 전화를 겁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었냐? 나 10,000보 채웠지. 그 통화 속엔 더 이상 비교도 자랑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살아낸 서로의 안부가 전부입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늘고 있다. 우리가 묻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은퇴한 친구들은 통장에 얼마를 모았을까? 이 질문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얼마나 평온하게 살고 있을까? 진짜 부자는 숫자 속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루를 걱정 없이 보내는 마음 속에 있습니다. 50대, 60대는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밖에 나가면 다 돈인데 그렇다고 안방에서 맨날 넷플릭스 보면서 집밥만 먹을 순 없고 고물가 고금리 쓰나미가 몰아치면서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계 생활비가 무섭게 오르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충분할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0세가 되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가계 손익 구조는 마이너스로 바뀌게 됩니다. 고물가 장기화가 더해지면서 고령 세대의 살림살이는 예전보다 더 팍팍해졌습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생애주기 적자 추이를 봐도 61세에 시작된 적자 인생은 죽을 때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줄이려면
나보다 앞서 길을 걸어간 선배들의 조언이 유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80대 선배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걸 하길 참 잘했다. 시간을 되돌려도 이것만은 꼭 하겠다. 고 추천하는 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건강관리. 죽기 전 10년은 앓다가 간다. 평생 의료비의 절반은 70세 이후에 쓴다. 나이가 들면 돋보기, 보청기, 틀니, 지팡이, 약봉지가 일상이 됩니다. 아프면 서럽다지만 더 큰 문제는 질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삶의 질 저하입니다. 새해 1월에는 늘 건강을 외칩니다. 가장 귀담아 들어야 할 사람들은 바로 50에서 60대들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을 실감하는 나이이죠. 암 등 중병이라도 걸리면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타인의 도움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닥치면 더 실감합니다. 특히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최근 인건비 상승으로 월 3, 400만 원이 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얼마나 오래 아플지, 간병비는 언제까지 나갈지, 이런 모든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병을 늦게 발견해 건강보험이 안 되는 신약까지 사용하면 노후 설계가 송두리째 흔들립니다. 겨우 장만한 집 한 채를 팔 정도가 아니더라도 예금은 거의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된 일본에서도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의료와 요양의 노후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간병 파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노후에 돈을 아끼는, 아니 버는 방법은 부부가 모두 건강한 것입니다. 운에 내 몸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노력해야 병원비, 약값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국가검진을 꼬박꼬박 받아야 합니다. 40대 이상은 2년마다 위내시경, 50대 이상은 매년 대변검사에 이어 대장내시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찮다고, 내시경이 무섭다고 검진을 건너뛰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위암, 대장암이 줄고 있는 것은 국가암 검진의 영향도 큽니다. 조기 발견은 물론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후에는 건강을 잘 지키기만 해도 흑자 인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이 곧 돈이기 때문입니다. 음주, 야식, 흡연, 과식, 소파와 한몸 등과 같은 나쁜 생활 습관은 건강을 해치며 노후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 부양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본인 건강 관리입니다. 평소엔 잊기 쉽지만 치아 관리에도 힘써야 합니다. 김현정 서울대 치대 교수는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와 있을 정도로 구강 건강은 노년기 삶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치아와 잇몸이 부실한 고령자는 영양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 기력이 금방 쇠하는데 이렇게 되면 근력 저하와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 악화 등의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치아가 부실하면 먹는 즐거움이 사라지고 식욕 저하로 만성적 영양 불량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고혈압, 당뇨병, 뇌경색, 심근경색, 신장병으로 가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담배의 유해성을 새삼 들먹이고 싶지 않습니다. 수많은 발암 물질이 가득한 매캐한 연기를 흡입하니 나이 들면 몸이 고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7, 80대 할머니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과거 안방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피웠던 문화의 영향도 큽니다. 필터를 거치지 않은 담배 연기 속에 발암 물질이 더 많습니다.
이기적인 아버지 탓에 아이들도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 간병비까지 부담하면 등골이 휩니다. 치매도 본인이 노력하면 막을 수 있는 혈관성 치매가 30%가 넘습니다. 뇌졸중 후유증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50, 60대는 건강한 노년으로 가는 갈림길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도 내 건강을 살펴야 합니다. 수억 원이나 되는 폐암 신약을 사기 위해 살고 있던 집까지 팔았다는 얘기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노후 대책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의 건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퇴직금으로 인생 역전의 베팅. 일은 넘으면 힘 빠져서 돈 쓸 일도 별로 없을 텐데요.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의 변명은 이런 식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노부모 간병, 자녀 지원, 배우자 병환, 주택 수리 등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목돈 지출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런 돌발 상황에 대비하려면 통장이 필요합니다. 잔고가 바닥나면 일하면 되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강이 나빠져서 예전처럼 돈을 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젊었을 때 모아둘 거리라고 후회하지 않으려면 저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합니다. 지금 벌고 있는 소득은 20, 30년 후에 소득이 없을 내 자신과 배우자가 쓸 소중한 씨앗입니다.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테니까 저축은 필요 없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투자하겠다는 유혹도 생길 수 있지만 성급히 결정하면 나중에 후회하기 쉽습니다. 나이 들어서 투자에 실패하면 젊을 때처럼 패자부활전이 어렵습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은 놀리지 마세요라고 접근하는 사람은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 형태로 받아야 절세 효과도 있어 유리합니다. 노년기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 미국 등 글로벌 우량지수에 연동되는 대표 금융상품에 한정하고 여행, 취미 등에 쓰는 돈도 예산 내에서 쓰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혼의 나이에 무조건적인 자녀 지원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속 퍼주면 내 노후가 먼저 무너집니다. 자식에게 한 푼도 안 주면 맞아 죽지만 다 주면 굶어 죽고 밥만 주면 무서워 죽는다는 말은 우스갯소리이지만 속에 뼈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자식한테 손 안 벌릴 만큼은 모아둬라. 노후 생활비는 평생 동일한 금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은퇴 직후엔 바깥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에 은퇴 이전과 비교해 생활비는 비슷하게 듭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외부 활동은 뜸해지고 배우자 사망 등의 변수도 생겨가게 씀씀이는 점점 감소합니다. 80대엔 5, 60대에 쓰던 생활비의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은퇴 전문가도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87세 비즈니스맨, 지금이 최고 전성기를 펴낸 88세 코리아 마시로 씨는 나이가 들수록 소비 욕구가 약해지기 때문에 큰 병에 걸리지 않는 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퇴직하고 돈을 더 많이 벌겠다고 자꾸 욕심을 내면 오히려 삶의 균형이 깨져 불행해지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자금은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설문조사에 참여한 80대 남녀들은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저축은 해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연금만 갖고서 생활할 수 있게 미리 재무 설계에 힘쓰고 절약, 보험 가입, 대출 상환 등도 신경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70대 이하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은 투자 활동으로는 주식 투자가 최고로 뽑혔고 그 다음으로는 펀드,
연금, 일본 채권, 금투자, 해외 채권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80대들이 퇴직 후에 해서 참 좋았던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은 어떤 소비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 방법을 알아봤을 때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사람은 소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부자들은 덜 쓰는 방법을 통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돈을 버는 것보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부자들은 지출을 통제하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모아지지 않더라도 조금씩 돈이 쌓여 부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적은 돈부터 아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샀거나 지출을 할 때 나가는 금액을 나눠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기타 요금이 한 달에 13,500원이라면 한 달치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12개월 동안 계산하여 16만 2천원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돈을 곱해서 생각하면 정확한 지출 기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쇼핑을 할 때도 필요한 물건만을 사게 되고 좀 더 정확한 지출을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세요. 미니멀 라이프란 삶의 모든 것을 단순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게 갖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요.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들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집안이 깔끔해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물건을 줄이기 때문에 가사노동 시간도 줄어들고 경제적으로도 절약이 가능하며 물건을 구매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사지 않고 필요한 물건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가지세요. 네 번째로, 과다한 식재료 구매를 줄이세요. 장보기의 편리함과 다양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볼거리를 자랑하며 또한 파격적인 가격의 혜택을 받고자 대형마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소비를 위해 쇼핑함에도 불구하고 당장 필요하지도 않는 먹을거리를 양을 많이 제공하거나 가격을 할인한다는 이유로 충동 구매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집으로 가져온 식자재는 냉장고에 꽉꽉 채워두게 되며 결국 유통기한을 넘겨버려 먹지도 못하고 폐기 처분하게 된다면 불필요한 비용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주말마다 대형마트 대신에 요리를 위해 필요한 식자재가 있을 때마다 방문할 수 있는 우리 동네의 식료품점을 이용해보면 어떨까요? 볼거리는 부족하고 다양한 상품은 없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고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냉장고 파먹기가 유행인데요. 불필요하게 새로운 식자재를 구매하지 않고 냉장고에 보관된 재료만으로 요리를 함으로써 냉장고의 전기 소비 효율을 늘리고 쓸데없이 음식물을 버리는 일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냉장고문에 보관된 식자재를 기록하거나 보관된 식자재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적어 놓는 노하우를 비롯하여 각종 아이디어를 온라인상에서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간단히 부자들의 소비 습관 4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혹자는 이미 부자라서 가치를 따질 수 있는 형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습관에 따라 부자가 되는 길을 더 단축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부자처럼 보이려고 애쓰지 말고 진짜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 부자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이는 잘못된 마인드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외부적으로 까만 소박한 생활을 하지만 내면에서는 여유와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려고 분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것은 가짜 부자로 보이게 할 뿐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소박한 생활을 유지하며 진정한 부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자들의 소비 습관을 통해 부자가 되어가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아껴서 소비하는 습관을 부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루하루 부자가 되어가는 가정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것을 아끼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좋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세요.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퇴직 후의 삶에 대해 대다수 사람들은 돈 걱정부터 합니다. 하지만 80대 선배들은 노년엔 돈보다는 외로움이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특히 직장에 평생 헌신하며 살아온 회사올 인형 남성은 퇴직 후 사회적 고립에 괴로울 수 있는 만큼 지루한 고독감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80대 선배들은 노년 고독을 이겨낼 구체적인 방법으로 취미 활동에 참여한다, 지역 활동에 참여한다, 부부 대화를 자주 한다, 부부 가족 여행을 떠난다 등을 추천했습니다. 늙으면 부부밖에 없다는 말이 있다더니. 설문에 참여한 80대 응답자 10명 중 7명은 인생에서 소중히 생각했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배우자라고 답했습니다. 퇴직 후 고독감을 없애기 위한 최고 방법은 재취업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회사에 매일 가서 사람을 만나면 고독감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또 출퇴근을 매일 하면 자연스럽게 건강도 유지되고 작게나마 수입도 생기니 그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88세인 코리아 마시로 씨는 회사 정년은 회사가 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면서 일할 의욕이 있고 몸이 허락한다면 내 정년은 100세라는 생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노후 전문가인 오오에 히데키 씨는 회사올 인형 남성들은 퇴직 후에 인간 관계가 끊어지면 심각한 고독감에 우울증을 앓곤 한다면서 회사에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그저 직장 동료일 뿐이고 친구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퇴직 이후의 인간관계는 회사 다닐 때처럼 긴밀할 필요는 없고 널볕행, 넓고 얇고 행복하게이면 충분하다고 오오에 씨는 덧붙였습니다.